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산의 초지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3 수험생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안산에 위치한 초지고등학교였습니다.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별관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별관 A는 제가 입학하고 나서 새로 생긴 체육관이었고 별관 B의 2층에는 저희 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별관 A가 훤히 보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대학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놀던 1, 2학년 때와 달리 고3이 되자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던 중 영어 교과서만 챙겨오고 중요한 교재를 학교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향했죠. 여름이란 아직 길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밤에 학교는 정말 무서웠지만 중요한 시험을 망치는 게 더 두려웠기에 별관 B 2층의 교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상구의 초록 불빛과 도로의 가로등,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에서 아저씨와 함께 가려 했지만 아저씨는 안 계셨습니다. 간신히 반에 도착한 저는 문 위에 놓인 열쇠를 찾아 더듬더듬 꺼내고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사물함에서 EBS 교재를 꺼내고 나오려는 순간 반대편 별관 A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관 A는 4층까지가 교실이고 5층부터는 신설된 체육관이었는데 그 5층 체육관 창문에 뭔가가 비쳤어요. 사람 형상이었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홀린 듯 그쪽을 계속 쳐다봤죠. 그러다 그 물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물체가 씩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공포감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저희 학교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단이 유리로 되어 있어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 물체는 관절이란 관절이 다 꺾인 채 영화 속 귀신처럼 빠르게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 물체의 형체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는데 몸 전체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고 눈이라고 여겼던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으며 입은 기괴하게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있는 건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순간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저는 학교 정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왔고 나중에야 교재를 떨어뜨린 걸 알았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등교했는데 제가 어제 도망쳤던 계단에 책이 떨어져 있었고 무언가의 손자국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시험이 끝나자마자 교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저 외에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생명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계.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덕구는 듣기 싫은 소음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종소리는 12번이나 울리며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지막 종소리가 끝난 후 그는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신경질적으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어보니 거실 한쪽에 그의 아내가 들여놓은 커다란 괴종시계가 요지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다. 덕구는 잠옷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고 베란다로 향했다. 베란다에는 화단에 심어놓은 작은 아카시아 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물씬 풍겼다. 그는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 사색에 잠겼다. 베란다에서 나온 그가 주방으로 향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덕구는 흠칫 놀라 현관을 바라보았다. 인터폰 속 화면에는 베이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시죠? 소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소포라니. 덕구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남자는 어깨에 무거운 박스를 이고 있었다. 추석 연휴로 인해 배달이 많이 지연되어 일찍 주문한 물품은 미리 배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자는 빠른 말투로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잠을 설치던 차에 오히려 잘 됐네요. 덕구는 얼른 문을 열어 남자를 맞이했다. 박스를 내려놓은 남자에게 덕구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춥죠? 감사합니다.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움직이려니 추위가 더 사무칩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와 조금 쉬어가시죠. 정말 그러겠습니다. 덕구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며
식탁에 양주를 세팅했다. 그런데 저 박스 안에는 뭘 담으신 거죠? 남자는 박스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물품을 주문하신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덕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전 주문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시킨 걸 겁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덕구는 자신이 공포소설 작가임을 밝혔고 남자는 그가 어떤 이야기를 쓰는지 궁금해하며 자세히 물어보았다. 덕구는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잔인함을 소재로 삼아 글을 쓴다고 말했다. 소재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일상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남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덕구에게 물었다. 그럼 지금 바로 공포 소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 않겠죠. 그렇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괴종시계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괴종시계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덕구는 당황하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시계 속에서 나는 종소리는 그 안에 갇힌 사람의 머리가 종과 부딪히며 나는 소리일 겁니다. 덕구는 화가 나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남자가 내기 규칙을 상기시키며 제지했다. 시계 속을 확인하는 순간 내기에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차례입니다. 남자의 말에 덕구는 숨을 고르고 무언가 떠오른 듯 말을 이어갔다. 실은요, 당신이 마신 술잔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공포 소재입니까? 남자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술을 마셨다. 다시 남자의 차례가 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자정을 넘기며 덕구의 집 주소로 되어 있는 마지막 소포를 배달하러 온 상황에서 길에서 어떤 여성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덕구의 아내가 그 피해자라고 말하며 사진 속 덕구의 아내와 동일한 여인이라고 설명했다. 덕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남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며 아내의 시신이 박스 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덕구는 참을 수 없었고 시계 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선생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내기에서 패했습니다. 덕구는 불길한 예감에 괴로워하며 남자에게 다가가 싸움을 벌이려 했다. 그러다 현관에 놓인 박스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어본 덕구는 그 안에서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 남자가 덕구의 뒤통수를 강타하며 말했다. 약속대로 소중한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얼어붙은 덕구는 남자가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다. 세 번째 이야기, 손등. 어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은 드라이브를 할 겸 심령 스포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령 스포에 도착하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남자는 홧김에 여자친구를 두고 떠났습니다. 몇 분 후 정신이 돌아온 남자는 이런 시간에 혼자서 이런 곳은 위험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고 화해 후 함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 멀리서 불빛이 보여 가보니 어느 한 쌈밥 식당이었습니다. 시간이 늦기도 하여 간단하게 주문 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니 주변엔 사람들이 많아 맛집인가 보다 하고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쌈장을 먼저 그릇에 바르고 고기를 얹고 밥을 올려 쌈을 싸서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자는 이렇게 먹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승에서는 이승의 행동을 거꾸로 하니까 항상 주변을 잘 살펴라. 순간 섬뜩해진 남자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뛰쳐나와 차에 탔습니다. 여자친구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남자는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말해주며 여자친구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신기하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모선이 괴담. 너희들 모선이라고 들어봤어? 그것이 내가 시작한 무서운 이야기의 첫 운이었다. 천둥이 치는 여름밤, 자취방에 모인 이들의 놀거리로는 무서운 이야기가 제격이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건장한 20대 청춘에게는 공연불일 뿐이었다. 촛불을 밝히고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끝마쳤지만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분위기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
나도 무서운 이야기 꽤 좋아하는데 모선이는 처음 들어. 내가 뗀 저 손을 듣고 다들 고개를 저었다. 그럴 만도해. 나도 10살 때 처음 겪은 일이거든. 이거 괜히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다른 거 없어? 쫓치지 말고 들어봐.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다가 내 경험담이니까. 나는 앞에 있던 물이 든 잔을 비웠다. 길다면 긴 이야기니 미리 목을 적셔 놓는 게 좋을 것이다. 빈 잔이 된 종이컵은 수연이가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여간 집주인 유세 부리긴.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초여름이었어. 해도 빨리 뜨고 매미도 새벽부터 울어 제껴서 아침잠 즐기기는 어려운 시절이었지. 나는 대충 물로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9시쯤 일어나 시리얼로 아침을 때우겠지만 오늘은 갈 곳이 있었다. 어제 산 잠자리채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시험해 볼 이유도 있었고 남들 다 기르는 사슴벌레를 나도 한번 길러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10여 년 전에는 그 동네가 꽤 촌구석이라 자전거를 타고 10분만 나가면 비료 냄새가 가득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사슴벌레 잡을 곳이 널렸었지.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먹는 순간에도 바깥 생각뿐이었고 몰래 나가려다 붙잡혀 이를 닦는 중에도 바깥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준비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자전거에 올랐다. 가방에 꽂아놓은 잠자리채가 깃발처럼 멋지게 휘날렸다. 수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좀 지루한데 이건 무서운 이야기 맞아. 다른 이야기는 없어? 맞으니까 가만히 들어봐. 원래 공포영화도 앞에 20분은 다른 이야기만 하잖아. 나는 단박에 수연이의 말을 자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침이라 길에 차가 없더라고. 원래 외진 길이긴 했지만 말이야. 다만 그 망할 안개가 꼈지. 성윤이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이제 좀 분위기 사네. 인근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안개는 무진처럼 사방을 뒤덮었다. 꽤 짙어서 정오가 돼야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핸들에 달린 라이트를 켰다. 싸구려 중국제 라이트는 내 앞길을 밝히는 게 전부였다. 안개에 서린 습기들이 빠르게 내 몸에 달라붙었다. 춥지는 않았지만 살갗에 소름이 돋았다. 집에 돌아갈 즈음이면 햇살이 강해져서 따가울 게 뻔하지만 지금은 해가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목적지인 산에 가까워졌지만 안개는 사라질 기미가 없었다. 산기슭에 도착해 자전거를 메어 놓았다. 등 뒤로는 논밭을 뒤덮은 안개의 파도가 보였다. 안개를 뒤로하고 산줄기를 타고 올라갔지만 잠자리도 사슴벌레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더 산을 오르는데도 안개는 짙어지기만 할 뿐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매미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른 아침부터 울어 제낀 매미가 왜 울지 않는 걸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가야 한다. 어제 산 잠자리채도 내던지고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발목을 접질릴 뻔했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없었다. 다행히 자전거는 내가 묶어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는 손이 달달 떨렸다. 자꾸 번호키 하나가 걸려서 빠지지 않아 미치는 줄 알았다. 살면서 자전거로 그런 속도를 낸 적은 없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도 곡선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차가 튀어나왔다면 사고가 났겠지만 이상하게도 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내 직감은 맞아떨어졌다. 1시간은 달렸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허벅지는 저리고 입은 말라갔다. 습기가 가득 찬 안개 속에서 땀은 식지도 못하고 계속 쏟아졌다. 초여름의 더위는 목을 졸라왔지만 여전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저 멀리서 팔각정이 보였다. 논밭 옆에서 흔히 보이는 시설물이지만 1시간이 지나서야 처음 본 것이다. 더 달릴 힘도 없었다. 귀신이 잡아가더라도 숨이라도 돌릴 생각으로 팔각정에 멈춰섰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한복을 입은 사람이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은 이런 곳에 처음 오는가?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말했다. 나는 그가 깔고 앉은 돗자리로 다가가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학생은 어찌 이리 깊이 왔는가? 누구세요? 그는 양은 그릇에 담긴 막걸리를 들이켰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는 학생은 누구인데 이 깊은 곳까지 왔는가? 그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새어나왔다. 흐느끼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말을 이었다. 이제 이 막걸리를 마시게. 한복을 걸친 이는 막걸리 그릇을 건넸다.
막걸리의 색은 오묘하게 흔들리는 불빛 같아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양은 그릇을 입에 대자 냉장고에서 갓 꺼낸 것 같은 차가움이 입술에 맴돌았다. 바깥에 있던 그릇 같지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다시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아까 인자하던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아니었다. 흰자 없이 검깃한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귀에 닿을 듯 웃고 있는 귀신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양은 그릇을 바닥에 던졌다. 그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말했다. 입에서는 소리가 흘렀다. 마셔. 검은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목은 점점 길어지고 창백한 얼굴은 점점 다가왔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몸을 일으키니 여전히 팔각정이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저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내가 알던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꽤 무서운 이야기긴 한데 너무 전형적이다. 그래도 수고했어. 과일이나 먹어. 정연이가 그렇게 말하며 사과 접시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다들 집중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소름이 돋았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진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자야 해. 엄마는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전혀 농담 같지 않았다. 엄마, 왜? 엄마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에 가야 해. 다녀오면 돈가스 사줄게. 그 단순한 핑계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나는 어린아이였다. 물론 다음 날 아침에 돈가스를 사주긴 하셨다. 나는 엄마에게 이끌려 차에 올랐다. 조수석에 앉아 이상하게도 졸음이 밀려왔지만 엄마는 내 어깨를 흔들며 자지 말라고 외쳤다. 어릴 때에도 밤 9시만 넘어가면 졸기 시작한 나에게는 참 가혹한 일이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암자였다. 대나무들이 세워진 걸로 보아 무당집인 듯했다. 엄마는 나를 번쩍 들어 안고 암자로 뛰어갔다. 그러자 안에서 문을 열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누가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야.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전형적인 무당의 행색을 하고 있었다. 졸음이 쏟아지는 눈으로 그녀의 강렬한 눈동자를 겨우 볼 수 있었다. 언니, 우리 애가 모선이의 시였어. 엄마는 다급하게 말했다. 무당은 혀를 끌끌 차며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다. 너 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고작 아침에 일어나 사슴벌레를 잡으러 나간 꼬마가 이렇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슴벌레, 안개, 매미 그리고 막걸리를 건넨 아저씨까지도. 재수가 없어도 단단히 없었네. 부정도 안 탄 놈이 모선이의 시였으니. 무당은 엄마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엄마는 나를 안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암자 안은 무섭게 생긴 그림들과 과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무당집과 같았지만 그때는 조금 달랐다. 방울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깃발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부적을 쓸 테니까 내가 아들이 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당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다. 나는 문득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마 멍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걸 입에 물어라. 무당은 잘 써진 부적을 뭉쳐 내 입에 넣었다. 씁쓸한 맛이 났다. 이제 너는 잠이 들 거다. 그럼 꿈속에서 아까 그 귀신을 보게 될 거다. 그 말을 듣자 밀려오는 잠이 일순간 사라졌다. 그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절없이 다시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절대 모선이가 주는 음식을 먹거나 마셔선 안 된다. 온갖 방법으로 널 속이려 할 거야. 점점 무당의 목소리가 흐릿해졌다. 도저히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부적이 있는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지만 치매 부적이 녹고 나면 너 홀로 싸워야 해. 무당의 얼굴도 흐릿해졌다. 엄마가 내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 전에 꿈에서 깨어야 한다.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이번 이야기는 좀 흥미진진한데 성윤이가 닭살이 돋은 팔뚝을 문지르며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만하면 무서운 이야기 1등은 내가 받겠네. 정연이는 익숙지 않은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하지.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랑 내가 겪은 실화랑 같냐?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컵에 있던 물은 벌써 마셔버려서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성윤이 옆에 물병이 있었다. 성윤아, 거기 물병 좀 줘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목 좀 축이자. 여기 있어, 받아. 성윤이는 물병을 건네주었다. 페트병이었지만 다들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라 마신 것인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튼 말이야, 나는 정말 당황했어. 10살짜리 꼬맹이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그 뒤는 어떻게 됐어? 정연이의 재촉에 나는 검지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 뒤에 잠깐만, 입도 못 댔어. 마치 주말 드라마처럼 중요한 순간의 이야기를 일부러 끊자. 친구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목을 앞으로 빼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보며 은근히 즐거웠다. 나는 천장을 향해 입을 벌렸다. 페트병을 천천히 기울였지만 물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입 앞에 투명한 유리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물이 튕겨나와 목을 따라 흘렀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5번째 이야기, 동창의 집.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도 어느 정도 달아오르고 TV에서는 으스스한 프로그램이 나오기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처음에는 TV 내용처럼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내가 물었다. 너 가위 눌려본 적 있냐? 나는 2번 눌려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러자 친구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너 사람 죽는 거 본 적 있어? 친구는 5살 무렵에 그런 일을 겪었단다. 친구네 집은 아파트였는데 중앙에 주차장이 있고 그 주위로 D자 모양으로 A동, B동, C동이 세워진 구조였다.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새로 사주셔서 친구는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주위를 돌았다. 그러다 지쳐서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때였다. 갑자기 악하고 비명소리가 들리자 친구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파트 12층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떨어지고 있었다. 대낮에 자살을 시도한 듯 보였고 후에 듣기로는 자기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었다고 한다. 친구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끔찍하게도 아주머니는 화단에 떨어졌고 굵은 나뭇가지의 복부가 찔린 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바로 옆에서 잎사귀를 쓸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급히 친구의 눈을 가렸지만 이미 볼 건 다 본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주머니가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아주머니가 죽기까지 울부짖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단다. 너무 아파. 그 목소리는 몇 초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겠지만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친구는 그때 너무 어렵기에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어 그냥 놀랐을 뿐이었다고 한다. 경비 아저씨는 친구의 부모님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구급차에 연락하고 친구 어머니에게도 바로 전화를 했다. 친구 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와 괜찮아 하고 물으셨는데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자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안심했다. 그러나 별일 없을 거라는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그날 밤부터 일이 시작되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친구를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 갓난아이 때부터 혼자 재우셨다. 보통 밤 10시가 되면 친구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뽀뽀해준 후 방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날도 어제와 같이 어머니께서 방문을 닫고 나가신 순간 닫힌 방문 뒤로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방문 뒤에 숨어 있던 여자는 방문이 닫히자마자 납작 엎드렸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아주머니처럼 말이다. 친구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파. 를 중얼거리며 친구에게 점점 다가왔다. 침대 끝에 다다른 여자는 피로 물든 손으로 친구의 정강이를 잡았고 친구는 다리가 축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 기억은 없다고 한다. 아침이 되자마자 친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엄마, 그 아줌마가 나 찾아왔어. 너무 아프대. 라며 같이 자게 해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의존성이 생길까 걱정되어 안심시키며 무서우면 크게 소리 지르라고 달래주셨다.
그날 밤에도 어머니는 친구의 이마에 뽀뽀해주고 방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리고 마치 어제처럼 그 여자가 어깨를 움츠린 채 방문 뒤에 서 있다가 문이 닫히자마자 납작 엎드렸다. 친구는 이번엔 가위에 눌릴 새도 없이 소리쳤다. 그러자 그 여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대 밑으로 숨었다. 조금 후 어머니가 달려와 어이구, 우리 아기 많이 놀랐구나. 오늘은 엄마가 옆에서 재워줄게. 라며 친구를 달래주셨다. 어머니의 토닥거림에 친구는 잠이 들락말락했다. 10분쯤 흘렀을까. 잠이 들려던 순간 어머니의 손길이 등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점점 아프게.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너도 아프지? 아프지? 6번째 이야기, 물귀신.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시절이었고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기대처럼 장마가 찾아왔는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마을에 홍수가 날 정도였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비가 오면 할 일이 줄어드니 좋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둑을 쌓으러 가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마는 멈출 기미도 없이 계속 이어졌고 마을에는 심각한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니 어찌할 수도 없었죠.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은 실종되었으며 가축과 차들도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마을을 복구해야 했는데 소방구조대 분들이 복구 작업을 도왔지만 일손이 부족해 저희 부대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작아 구조대와 소방관이 같은 일을 맡기도 해서 저희 부대는 소방관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모여 축구도 했고요. 일단 급한 건 실종된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과 강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노를 저어가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수색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던 날에도 같은 코스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동네라 잡초가 많아 해치며 작업하던 중 검게 보이는 잡초 같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시체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확신이 서지 않아 박 병장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 장난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어디인데? 박 병장에게 위치를 알려주자 그는 잠시 당황하며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아.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그래도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갑자기 박 병장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일병인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힘없이 노를 저어 작업을 끝내려 하니 박 병장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욕해서 미안하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 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기 좋아하던 박 병장이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표정도 뭔가 당황한 듯 겁먹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구 작업을 하러 가는 도중 소방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담배를 피우자고 해서 저희 부대원들과 소방관들 몇 명과 모여 담배를 피우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뭔가 아는 듯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기에 위치를 설명해 주었고 각자 일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날은 고생했다고 해서 라면을 먹을 수 있었고 다음 날도 수색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현장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저도 대화에 끼어들어 들었는데 어제 실종된 소방관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위치를 물어본 바로 그 소방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를 피웠던 분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기에 실종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람들은 사실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박 병장의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하냐? 네, 머리카락 같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고 네, 머리카락만 보였어요. 박 병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점을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라 굿도 자주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리 고모가 말하길 강에서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어. 왜요?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대. 시체는 비틀어지거나 옆으로 떠야 한대. 그런데 내가 본 건 머리카락만 떠 있었잖아. 그럼 그게 뭐죠? 물귀신이야. 물귀신은 자기 자리를 채우기 전엔 하늘로 못 올라가. 그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박 병장은 물귀신인 걸 알고 저를 말리려고 그렇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물이 다 마르고 마을은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박 병장이 제대하고 저도 제대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곳에서 익사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었죠. 7번째 이야기, 실습생.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다가 9월 1일자로 취업한 고3이다.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지금 중소기업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싫어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허구한 날 뇌피셜을 퍼뜨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뻔뻔한 녀석이었다. 얘랑 오래 있었던 친구들은 얘 말을 믿고 걸렀다. 그런데 그 녀석과 같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 난 성격상 잘못된 정보를 싫어하고 사실만을 중요시하기에 그 친구와 성격이 상극이었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도 몇 번 싸운 적이 있다. 회사에서 싸우다 잘릴까봐 얘가 개소리를 해도 성격을 죽이고 최대한 이해하며 잘못된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오죽하면 내 주위 친구들이 나보고 부처님 멘탈에 도달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첫 출근으로부터 2주 뒤 일이 크게 터졌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이 친구의 되지도 않는 뇌피셜이 굴러가며 터진 결과였다. 회사는 뒤집어졌고 선생님들도 찾아오고 상무랑 면담하고 교육청에서도 전화가 왔다. 참다 못한 나는 화를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 1층 자재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친구 이름을 꺼내며 소리쳤다. 좀 뒤졌으면 좋겠네. 하지만 그게 내 실수였다. 원래 1층 창고엔 사람이 잘 안 오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녀석이 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우와, 시발 깜짝이야. 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그 친구는 계속 날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당황해서 머리가 정지된 상태였다. 분명 내가 했던 말은 다 들었겠지. 숨이 막힐 정도로 적막했다. 그런데 그 녀석이 가만히 날 응시하다가 뒤돌아서 창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뭐지? 상처받아서 멘탈 나간 건가 싶어서 따라가며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하며 복도로 걸어갔다. 그 순간 나도 X 같아졌다. 자기 잘못으로 터진 일인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나고 그 녀석에게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기분 나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친구 뒷모습을 향해 새끼야 라고 외쳤다. 그러자 걔가 발걸음을 멈추더라. 무시하던 애가 멈추니까 그제야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생각이 났다. 병특을 같이 받으려면 최소 4년간은 얼굴을 봐야 할 친구인데 입사 2주 만에 관계가 X 같아질 순 없잖아. 다시 풀어보려고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뭔가 말하려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끼친다. 그때 커피캔을 들고 있던 손이 수전증 걸린 것처럼 떨릴 정도였다. 걔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돌리는 속도 그대로 모가지만 돌아가더라. 온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모가지만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오고 뚜둑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걸 멍하니 지켜봤다. 돌아간 고개엔 그 친구가 입을 꾹 다문 채 무표정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그 속도 그대로 계속 돌아갔다. 피부는 걸레 짠 것처럼 죄다 뒤틀리더니 한 바퀴 반 돌았을 때 살갗이 터지며 피가 터져 나왔다. 결국 머리가 뚝 떨어져 내 발끝에서 멈추는데 그 대가리가 나를 보며 이빨을 다 드러내고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 어릴 때 귀신을 봐서 무당집에 간 적은 있지만
그때는 그냥 검은 그림자 같은 형태였고 이 정도로 무섭진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떨어진 이 친구의 대가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터진 토마토처럼 걸레짝이 된 모가지와 웃는 그 표정은 이후로도 종종 꿈에 나왔다. 내 온몸의 세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질렀고 척추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영원히 멈출 것 같던 정막을 깬 건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내 목청이 그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2층 사무실까지 내 비명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누가 내 몸을 흔들어 깨웠고 정신을 차리자 복도에 상무님, 과장님,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전부 놀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어느새 남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모가지는 사라졌었다. 상무님이 무슨 일이냐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는데 평소 X 같던 그 상무님이 그렇게 걱정스럽게 묻는 건 처음이었다.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자리에서 기침을 하니 손에 피가 묻어나왔다. 과장님 차에 실려 병원에 갔고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말했는데 그 친구는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예 1층 창고에는 내려온 적도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평소에 약하는 거 없냐고 묻더라. 없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보라며 자꾸 추궁해서 짜증났다. 상무가 산재 처리해 줄 테니 일주일만 치료받고 오라 했는데 5일 뒤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무님이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직후 그 친구가 계단 난간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떨어졌다고 했다. 그 친구 부모님은 상무님이 강하게 대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울면서 상무님의 멱살을 잡았다. 복귀한 후에도 상무님은 그 충격이 컸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셨다. 활기 넘치던 회사는 그날 이후로 시체처럼 침묵만 감돌았다. 대체 근무를 마치고 폰을 만지는데 과장님께 전화가 왔다. 과장님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회사 1층 포장실 창문을 봤더니 내가 불 꺼진 포장실에 서서 과장님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려간 적 없다고 했더니 저번 일을 떠올리기 싫어 오늘서야 전화하셨다고 하더라.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무섭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그 친구처럼 될까봐 두렵다. 그리고 그날 그 친구의 머리가 떨어진 뒤 복도에서 걸어오던 발걸음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을 나는 봤다. 그건 내가 뒤로 걸어오며 뒷걸음질 치듯 나를 응시하는 내 모습이었다. 비명을 질렀던 이유는 그 친구의 머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소리 지른 게 아니었다. 내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른 거였다. 지금 부모님은 여행 중이고 나 혼자 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8번째 이야기, 취미. 저는 취미로 오토바이를 탑니다. 피발령이라는 곳은 많은 바이커와 고성능 차량들이 찾는 놀이터인데 저는 주말엔 잘 가지 않고 차와 바이크들이 없는 평일, 낮에 주로 설렁설렁 드라이빙을 즐깁니다. 그렇게 경치를 구경하며 내려가던 중 블라인드 코너를 돌자마자 대형 트럭 한 대가 느릿느릿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차라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내리막은 1차선의 블라인드 코너가 연속이라 추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대형 화물 트럭이라 반대편 차로 상황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m 정도 떨어져 트럭 뒤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운전석 창가 쪽에서 가늘고 허연 여성의 손이 나와 추월하라는 듯 손짓을 하더군요. 젊은 여자가 화물 트럭을 모는 건가? 신기함과 동시에 답답했던 차에 추월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으려던 찰나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간은 블라인드 코너였거든요. 저 트럭 운전자는 대체 뭘 보고 추월하라는 신호를 했지? 라는 생각에 다시 제 차로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차로로 복귀하자마자 반대편에서 소나타가 쌩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추월했으면 천장을 보거나 관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소름이 쫙 끼치고 정신이 멍해지며 역시 운전 중엔 나 자신만 믿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겁에 질려 트럭 뒤만 졸졸 따라가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던 중 작은 갓길에 그 트럭이 멈추더군요. 제가 따라오던 걸 알고 세운 줄 알고 저도 트럭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보니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덩치 큰 아저씨였습니다. 타이어를 살피고 있길래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타고 계셨어요? 예? 왜요? 아까 저한테 추월 신호 보내셨죠? 추월 신호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진짜요? 난 뒤에 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차는 왜 세우셨어요?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아저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니 갑자기 말장난을 하는 걸로 보이진 않았겠죠. 아저씨도 차가 자꾸 휘청거려 천천히 내려오던 중이었는데 1차선 도로라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집중해서 내려가다가 겨우 갓길에 세워 타이어를 확인하러 멈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는 멀쩡했습니다. 휘발령이 요즘엔 단속으로 덜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자동차나 바이크로 과속하며 폭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봄, 여름 시즌이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고요. 아무튼 기묘한 하루였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도 겪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